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좀 협력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시험 문항들도 좀 공유해서 여러 가지 문학의 유형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교육도 함께 마련해서 제공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의 나눔 캠퍼스 서머스쿨 운영 계획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머스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나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 방학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떤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서머스쿨의 어떤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지금 성취 수준 40%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지금 현재 그 강좌별 참여 인원을 최대 10명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소인수로 좀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1차 시는 50분 수업으로 1회 2차 시 수업 100분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10차 시 내외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바로 이 수업을 맡아서 하실 선생님을 모집을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이죠. 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다음에 부천 나눔 캠퍼스 학습 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자, 학습 코칭을 10회 운영을 해주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코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을 잘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디어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그 학습의 어떤 체제를 만들어줘서 꾸준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클리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절차를 한번 보면은요, 수업 및 평가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먼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을 하고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하고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께 아주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그리고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하는 1단계와 2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들이 미도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서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어도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가방을 메고 옵니다. 가방을 메고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배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들여다 볼까요? 배울 수 있는 친구들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바로 우리 교육에 있지는 않았을까? 과연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이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모두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수업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교과협의회부터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과협의회에서는 시수를 나누고 그리고 평가계획은 학년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운영하시지 마시고 교과협의회에서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배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협의회에서 최소 성취 수준과 관련된 진술 문항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를 통해서 각 교과별로 다 모아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 각각의 교과별,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의 진술과 계획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검토하고 컨설팅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하게 되겠죠. 자, 거기서 정해진 바로 규정이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을 마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미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평가가 다 끝난 후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기 방법 지도가 바로 준비 단계에서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기 말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미도달 예상학생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미도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미이수 학생이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미이수제, 미도달 학생을 파악을 해서 보충이수 과정이 제공되고 25년도부터는 아이등급이라고 기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안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교의 가정통신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전년도 대상 교과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2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의 성적을 미리 파악을 해서 미도달 예상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다만 어떤 학생들이 존재하느냐? 입학생이요.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년도 학생 중학교 성적을 우리 고등학교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대해서는 반드시 진단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다른 학년도에서도 진단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각 과목에 우리가 그 미도달 학생을 파악을 해서 미도달 예방지도를 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입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진단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단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의 출발점 행동, 즉 준비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 학습의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겠죠. 이 진단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진단평가 입학생은 2월 달에 미리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을 학년별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관리한다라기보다는 학년별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일까요? 미도달 학생들 잘 들여다보세요. 한 개 과목만 미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개 과목을 동시에 미도달하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겠죠. 따라서 이 학생들을 학년별로 관리를 해주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교과를 미도달할 경우에는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미도달 여러 개 과목이 등장하는 이 학생들 학기 말이나 방학 때 우리 선생님들 스케줄 짜서 아이들 지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를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다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이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을 위해서는 이전 학년과 이후 학년이 계속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도달 예상 학생이 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방 지도를 해야 되겠죠. 다양한 교육 공동체 지원이 가능하다. 다양한 교육 공동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 멘토링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아직은 미도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즘엔 졸업생들도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예산과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체제들을 활용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들은 1대1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보다 구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다음에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미도달 학생들 강의식으로 계속 A는 B야, A는 B야 반복적으로 해봤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 과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체험도 활용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로 우리 친구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자, 이 친구들은 학습 코칭도 필요하고요. 심리적, 내적인 갈등이나 내적인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또한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위클래스와 연결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의정부 교육지원청 내에서 이런 상담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도달 예방 지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동기 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동기가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없는데 공부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아무리 외쳐봤자 아이들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꿈을 만들어주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 관내에 있는 전문대학들과 좀 연계해 볼 것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전문대학교하고 연결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문대와 연결된 아니면 과목 개설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직업들과 연계된 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면 꿈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내용은 김포교육청에서 김포대학교, 전문대학교와 연결해서 과목을 개설을 했더니 자던 아이들이 일어나서 수업에 참여하더라 라고 하는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사실 또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도달 예방 지도는요, 되게 복잡한 문제들과 접목된 아이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 중에는 원룸에 7명의 가족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추석 때가 되면 아니면 설날이 되면 7명이 계속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추석이랑 설날이 너무 싫어요. 학교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필요해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 학교, 지자체가 연결이 돼서 이 친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거 필요하겠죠. 자, 미도달 학생이 이제 나왔어요. 보충 지도 해줘야 되겠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다. 자, 다양한 형태란 1:1 지도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블렌디드 형태로 연결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문대와 연결을 해서 과목을 좀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본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요. 시기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 운영할 수도 있지만 방학 중에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 아이들이 나왔을 때 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가지고 바로 학기 말에 마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도교사는 학기 초에 이미 평가 계획 안에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수 점검 및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보충 과정을 다 이수한 후에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자, 이 평가의 측면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단번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또한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지금 4개의 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각 단계별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점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준비 단계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대상 과목, 대상 학생, 그리고 운영 시기 및 시간 운영 방법이 바로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따른 업무 담당자별 주요 역할이라는 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일까요? 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들어오면 이거 고교학점제야? 이거 교육과정부 업무 아니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자, 최소 성취 수준이다 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선생님들 상식이잖아요. 평가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하고 이 보장 지도에 관련된 부분은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과목과 교과의 이런 최소 성취 수준에 관련된 진술과 문항 보장 지도에 관한 부분은 각 교과협의회, 즉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각 교과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씩 팁을 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들 진단평가 도구 어떻게 만들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 개발 도구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학교 차원의 개발 도구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가 도구들을 학교에서 계속 누적해 가서, 그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우리 요즘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도 계속 정보를 누적하기가 수월하죠. 여러 교사가 동시에 정보를 누적할 수도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됩니다. 자, 다음에 교육청에서 보급을 하는 평가 도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의정부 교육청 내에서 선생님들을 좀 뽑아내서 그 선생님들이 같이 평가 도구들을 만들고 의정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함께 활용해보는 시스템들을 마련해보는 거죠. 특히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공통과목 다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다음에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어떤 평가 도구가 있죠.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꾸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준 평가 문항들도 활용해보자. 어디에 있습니까? 학업성취도 평가,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다음에 검정고시 문항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시 미수학생 발생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학교는 서울대 한 명도 못 보내는데 서울대 가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놓고 모든 아이들을 다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 측면에 있어서는 준비도를 고려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기본이나 실용 이런 과목들도 개설을 해줘서 좀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그러려면 1학년 때부터 선택이 들어와야 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예 공통과목 안에 기본 영어, 기본 수학을 넣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성취평가제 문항 출제를 잘해보자. 상중하 수준을 고려해보자. 선생님 3단계잖아요, 상중하는. 그런데 우리는 5단계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A부터 E까지. 어떻게 5단계를 구분하죠?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선생님들 그냥 상중하로 문제 출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는 상중하의 수준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문항은 상중이고요. 어떤 문항은 중하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상중하로 분포 비율을 좀 고르게 편성을 하셔서 문항을 출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위학교 분할 점수 많이 알고 있으신데요. 자, 이 변동분할 점수라고도 하는데 이 변동분할 점수를 뭐 25점 이렇게 해놓고 다 통과, 이거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 우리 교사의 양심이 있고 교사의 책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학교 최하위 점수를 그냥 그 점수로 정해놓는 것은 교사의 어떤 책무성이나 양심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단위학교 분할 점수를 활용하시기보다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 분할 점수로 상중하를 좀 더 제대로 구분해서 문항을 출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행평가를 뭐 비율을 높인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마루타가 아니고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수행평가 많이 주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수행평가를 많이 제공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비율을 고려하면서도 같이 뭘 생각하셔야 되나, 한 개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개의 과목이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수행평가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융합 및 프로젝트식의 수행평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우리가 조사하는 활동은 사회 과목에서 평가를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어느 과목이요? 국어에서. 영어 자막 넣으면 영어 과목, 장면 구성은 미술, 다음에 음악을, 배경음악을 깔면 음악,
그리고 촬영 기법에 관련된 거면 관련된 과목,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하나 수행하면서도 여러 개의 과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는 것 또한 생각을 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는 성취 기준을 보셔야 되고요. 평가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이 모든 정보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뭐라 그럴까요? 이해를 하시고 잘 종합을 하셔서 성취 수준 ABCDE를 진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말하기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영상 구성 능력이나 협력 및 참여,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영어를 가지고 하는 활동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영어과 상중하 문항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상 수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수준은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으실까요? 용어 일단 길고 복잡한, 그죠? 길고 복잡한 수준의 글이, 텍스트의 수준이 길죠. 그죠? 자, 다음에 생각해 보실 것은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문항을 보시면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하는데, 주제문 쓰는 문장인데요. 조건에 그냥 영어 문장이 되도록 써라. 6개 단어 정도로 써라.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만 줘도 쓸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상수준의 문항을 풀 수 있는 아이들이다. 중수준은 어떨까요? 본인이 자체적으로 쓰기는 아직은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쓰거나, 아니면 단어를 하나나 2개 정도 주고 좀 더 예시 자료들을, 그러니까 예시 자료라기보다는 힌트를 주면 쓸 수 있는 아이들이겠죠. 하 수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수준부터는 텍스트의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네요. 단어 하나나 2개 정도의 수준이고 보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최소 성취 수준 2는 텍스트의 길이가 짧아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단어를 하나 넣죠. 근데 보기를 보세요. 보기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 본문만 읽으면, 본문만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파악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 바로 최소 성취 수준의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에 있어서 형성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성평가는 매 수업마다 일어나는 평가이겠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최소 성취 수준, 이 아이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형성평가들을 모아서 나중에 뭐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총괄평가에 활용하셔도 좋겠죠. 따라서 이 형성평가를 진행을 하시면서 피드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학습 목표에 일단 초점을 둬야 되겠죠. 학습의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목표 관련해서 이 아이 성취 수준이 A, B, C, D, E 중 어디인지, 그러면 만약에 낮은 단계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 가까이에 도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요 화면은 이찬승 씨가 제시한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인데요. 그것의 핵심 포인트만 4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목표에 적합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죠. 자, 이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수준이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적절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이해하기 아주 명확하게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시적으로 강의식으로 주기보다는 상호작용, 즉 인터뷰식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이 답을 썼어요. 답을 썼는데 그 답을 너는 어떻게 이러한 과정으로 답을 썼니? 그죠?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겠어? 아니면 이 포인트는 왜 이렇게 집필을 했을까? 왜 작성을 했을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아, 너는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기초학력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들을 보시면 일단 경기도의 그 기초학력 보정 진단 시스템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국 학습 코칭 센터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경기도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꾹꾹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경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경계인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육들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이러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선생님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게을러서 공부를 못했거나 집이 어려워서 그렇다. 아니면은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학습 부진의 개념과 어떤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세히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학습 부진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게 9가지나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워낙 아이가 선천적으로 좀 느리게 이해하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학습량이 부족한 거죠. 기초학습이 필요할 때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느리게 학습을 해서 미처 따라잡지 못했는데 다음 학습으로 넘어간 친구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이런 식의 학습 실패 경험이 있어서 그냥 공부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 거죠. 나는 어차피 못해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학습 전략이 부족한 거죠. 자, 내가 이걸 뭘 모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고 지원을 받아보지도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학습 동기 부족이에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죠.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무기력 상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사는 친구들 중에는 학습된 무기력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분노와 불안인데요.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제공했을 때 매우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습으로 계속 접근을 하기보다는 바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여덟 번째는 사회성 부족입니다. 네, 주변인들과 관계 맺음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레퍼럴 형성해 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 그리고 1대1로 상담이라든지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친구가 없는 친구들도 있죠.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바로 가정과 좀 연락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뭔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이 친구들이 이런 누적된 학습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느린 이해 속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그림에 대한 소질이나 학원의 도움을 통해서도 내 느린 이해 속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즉 추가적인 학습과 지원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에 기초 학습량 부족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의지로 다니게 된 어떤 학원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학교에 그 뭐라 그럴까요? 학생 자치회에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의지를 좀 갖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진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초학습량 부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학습 동기 부족에 있어서는 친구의 도움과 영향을 받았다든지
분노와 불안에 있어서는 위클래스 개별적인 상담 아니면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학습 부진 학생 지원 방안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인력, 누가 도와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주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교육과정은 아닌지, 계속해서 실패를 강요하는 교육과정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 교사의 전문성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이 친구들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으세요? 그냥 쉽게 단어 많이 주고 그냥 예시 자료만 많이 주면 될까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좀 더 전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 필요하겠죠. 학생에게 손길을 주기 편리하고 수월해야 된다. 때로는 온라인, 때로는 전화, 때로는 학교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다음에 가정 연계. 가정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고 집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학습하는 걸 도와주세요. 어떻게 책상에 앉도록 해주세요. 이 아이가 하루에 몇 페이지씩 공부하게 채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지원 체제를 만드는 거. 지역 연계,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주체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마을교육 공동체도 있겠죠. 자,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학습 부진 학생 매우 안타까운 아이들인데요. 이건 네 책임이야. 너무 어른들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을 왜 놓치고 왔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과 사회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표 지향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료해야 되고요.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친화적이다. 아이들이 좀 접근하기 좋아야 된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위에 일단 4가지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최소 성취 수준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 문항 분석 및 공유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가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항을 쉽게 푸는지, 어떤 문항을 어렵게 푸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디 들어가 보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신 문항, 바로 나이스, 성적, 지필평가 들어가셔서 지필평가 통계를 클릭하십니다. 이 통계를 클릭하시면 정답률을 분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80% 이상 맞았다. 쉬운 문항이겠죠. 자, 우리 학생들이 20% 이하로 맞았다. 어려운 문항이겠죠. 즉, 그 정답률을 분석해 봄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답을 분석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틀렸던 그 문항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아셔야 최소 성취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가 필요한지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답률이나 오답 분석의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계속해서 정보를 누적해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학교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러한 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누적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정답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들으셨는데요. 자, 어떠셔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제대로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사이고
그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사탕을 하나 더 주고 더 따뜻한 말을 하는 것도 네,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그 목적, 뭔가 배움이 있기를 기대하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배움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정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